이번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음악과 애정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오늘도 저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평소에 꾸준히 사연을 시청해온 50대 중년 독자입니다. 요즘 표현을 따르자면 속도 위반을 통해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혼전 임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처음으로 남편을 만난 때는 20살이었고 경기도의 한 여자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학 진학은 꿈조차 안 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5살 위에 있는 친오빠가 대학에 다녔었는데 중퇴를 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상한 친구를 만나 나쁜 영향을 받아 대학 생활이 오히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 생활은 많이 달라져서 그때는 대학 생활이 통상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오빠는 대학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다가 결국 중퇴하게 되었죠. 제가 그 당시 19세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친오빠는 대학을 중퇴한 뒤 여자와 관련이 생겨서 발생한 일입니다. 저희 집에 데리고 오셔서 결혼할 상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어울려 다니던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당신이 제정신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상황에서 친정 아버지는 마음이 걱정되어 화를 내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제가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셔서 집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결국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주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까? 그 친정 아빠는 매일 같이 타박하셨었어요.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수가 틀리면 드시던 수저로 저희 머리를 세게 내려치시기도 하셨던 분이셨어요. 일단 쓸모없는 머리통은 왜 달려있는 거냐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면 소리 들어가면 학교 다니는 게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격동하고 있는데 여자애들도 다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나만 그럼 못 다닐 수도 있었다는 건가요? 이런 집구석 나는 성바다만 되면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속으로 울분을 삼키면 늘 이를 갈고 있었더랍니다. 내일 장남 아들 타령만 하셨던 분이셨는데 바로 그 친오빠가 오만 사고 난 사고는 다치니까 결국 친정아빠도 격하게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친오빠에게 소리를 지르는 친정아빠의 모습이 또 그런 친정아빠에게 말대꾸하며 잘한 것 하나 없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드는 친오빠의 모습이 그 순간 우습고도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그런 심보를 속에 품고 있었기에 일이 잘못 틀어졌던 것일까요? 친오빠는 결국 자기보다 2살 많았던 그 여자에게 단단히 홀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 가족을 버린 채 떠나버렸습니다. 아예 연락도 두절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만 둥둥 구르게 되었죠. 바로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친정아빠는 얼마 후 쓰러지셨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정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것이었고 그 때문에 후처가 잘못되어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고작 20살이었죠. 집에 남겨진 것은 친정엄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이 사이가 별로 없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성격이 거칠었고 제멋대로 했습니다. 그에 비해 친정 어머니는 제가 9살 때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고관절을 잘못 다쳤지만 그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로 후유증이 커다란 눈덩이처럼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걸음걸이가 이상하였고 통증으로 항상 인상을 쓰셨으며 얼굴 표정은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얼굴에 그늘이 자리하면서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친정 어머니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강렬한 감정의 기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이 자꾸 앞에 앉혀놓고 지난 인생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외갓집에서 기부받은 사연을 가진 가정이어서 친정 엄마의 삶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음악, 이미 다 듣고 아는 이야기임에도 반복해서 듣게 되니 놀랍고 미칠 듯 했어요. 제가 그런 상태일 때 만난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름이 저물면서 괴롭고 지치기 한긴 폭염이 끝나고 가을에 상쾌한 바람이 불 때 그만큼의 존재감으로 내 삶에 들어온 남자였죠. 이 사람이 이끌어 준 것처럼. 나의 인생은 다른 모양으로 펼쳐질 것 같지 않을까요? 우물은 과거의 순간들을 모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 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26살이었죠. 저는 먼저 다가온 남편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해의 연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2월의 끝자락이었죠. 임신 사실을 깨닫자마자 당혹스러웠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관련 지식도 없었고 사회 경험도 없는 저였어요. 기댈 곳은 친정 엄마뿐이었어요. 저기, 엄마 있는데요. 혹시 내가 일찍 결혼한다면 엄마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해버린다면 엄마는 혼자 계시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친정 엄마의 심길 거스르게 될까 봐 눈치를 보면서 물었을 때였어요. 친정 엄마가 제 예상과 달리 오묘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내 나이가 몇이냐?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결혼한다면 하는 거면 언제까지 혼자 있지는 않을 테니 그런 중얼거리는 반응에 필시 친정 엄마에게 만나는 상대가 있을 거란 직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사롭지 않게 그러한 발언을 하실 분이 결코 없을 것이에요. 친정 엄마를 예의주시한 결과로 동네의 슈퍼 아저씨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내가 가출한 이후로 계속 혼자 있었거든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며 아직 아이를 낳고 결혼할 정도의 마음이 있는지도 확신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다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남편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눈치채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뱃속에 생명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냉정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나랑 결혼해서 낳는 거 말고 내가 가진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나아지면 돼. 너랑 내가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줘.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구구절절 떠드는 남편을 향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시부모님을 찾아 뵈보러 갔을 때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적은 살림으로 살아가야 했던 친정의 집안과는 많은 면에서 훨씬 나은 편에 속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할 때부터 남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짧은 연애 기간 동안은 남편의 진짜 성격이나 성향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21살이었던 저는 예기치 못한 임신과 결혼을 통해 베어피는 힘겨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바깥 풍경만 봐도 나는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을 것 같았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원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고요. 사투를 벌이며 저는 집안에서 남편만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기 사회생활보다는 그래도 임신한 어린 나이의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겼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빠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야? 이번 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온 거를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말로만 안 마시겠다고 했다가 그걸 안 지키면 사람 우롱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좀 생활해보면 술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런 게지. 넌 항상 집에만 있는 사람이니까 맨날 뭔가 불만이 많아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건가? 심심해서 내가 어떻게 됐냐. 결혼 직후부터 출산까지 우리 둘은 대부분 싸웠어. 이건 과장 없는 사실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잘 지내야 할 신혼 초기에 우린 자주 싸웠고 모든 원인이 술 때문이었어.
남편은 언제나 그 술과 술자리를 내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어. 자기 입으로는 결코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이미 그렇게 보였던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애 기간 동안 알게 된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어린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은 항상 취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술을 마셨다면 결코 자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줄이고 끊겠다고 말하며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화가 차올랐습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이 변더군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도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저와 대립했을까요? 임신 중인 아내와 몸싸움을 하는 남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은 쟤를 밀치기도 하고 잠옷의 소매를 늘기 정도로 힘껏 잡기도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제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기도 했죠. 거실 바닥에 던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그런 일들을 겪은 뒤에도 남편이 일관되게 내던지던 말이었는데 너 이러면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처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마련할 때 그 집을 가져다 준 것은 오로지 남편의 힘이나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완전한 지원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가 해준 집인데 자기 것이라며 저를 어녀 사는 주제에 뻔뻔하기가 그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혼자 임신했으니 이 뱃속의 아이는 나만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오빠가 이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사람이 맞나요? 이래서 집안 배경을 보고 결혼했었다고 했는데 냉전 한 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너희 집구석만큼이나 너도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네. 너를 겪어보고 살아볼수록 알겠다. 이런 한 가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가 진짜 별거들 다 겪어봤어. 상상조차 못했던 남편의 폭언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어. 특히 그런 폭언을 처음 들었던 날은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 속은 기분이 들었고 배신당한 느낌이었어. 너무나 힘들어서 민망함을 이겨내고 친모에게 가서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부터 겪은 일들을 실소했어. 친모가 처음에는 크게 놀라시고 분노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하시는 얼굴이 되시더니 몇 시간 후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했어. 그래도 이혼은 아니라며 갈라나 더 잘 것도 없잖아. 남자들은 이놈이랑 저놈이랑 어디서든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지금은 너무 갑자기 임신이라는 문제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 두 사람 다 혼란스러워한 거야. 아이만 태어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니까 그냥 우선 꾹 참고 살아봐. 다시 말하자면 그때 저는 21살이었어요. 워낙 많이 아는 게 없었고 매우 좁은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지. 견문이 넓지도 않았기에 친정 엄마의 반응에 굉장히 서운했어. 한편으로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 다른 것 같아 하는데 나만 유난을 부린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것 같아. 이 모든 과정도 결국 지나가겠지. 이렇게 순진한 생각이 들고 말아든 것입니다. 모처럼 친정집에 갔던 저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과는 임신 맞달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싸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을 또 진탕 마시고 와서 곧바로 자려고 하길래 양말과 겉옷을 제가 벗겨주는데 그 순간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코를 바꾼 냄새를 킁킁 세게 맡아보니까 여자 향수 같은 내림이 나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서럽고 화가 나서 남편의 등짝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이 나니 진짜 짜증나라고 중얼거리며 누웠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발길질이 발생했고 그때 발이 나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얼어붙은 나에게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나는 허리가 점점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손을 막아 때렸습니다. 미쳤니? 내가 아빠라고? 너는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아빠임을 알아야 해. 만약 아이 손해를 입게 하면 난 널 방치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며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을 때 남편은 눈을 떴고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늙어 너를 가만 안 두면 뭐 어쩌겠는데, 배가 아프면 병원에 지금 혼자 가보든가. 유난히 하여간 잘못했다며 빌어야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친한 지인들이 있었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고립된 외딴 섬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안을 얕보고 저에게 함부로 굴고 있었지만 당시 제가 그런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저는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래요. 설마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달라질 것이겠죠. 그래도 아빠가 되고 나면 거의 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애 시절에 봤던 그런 다정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겠죠. 설마 하면 자기 아이가 태어나도 지금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못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저는 그렇게 출산하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난 후에 100일이 되기까지는 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 즈음에 다시 조금씩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군요. 드디어 철이 좀 든 줄 알았더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이구나. 내가 정말 바보 천재였구나.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정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귀가하겠다는 시간 약속은 물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내용도 남편은 지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고유를 알았습니다. 육아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그 밤에 혼자 발을 고르면서 전전긍긍을 했죠. 친정집에 전화하니까 슈퍼 아저씨가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랑 둘이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아니라면 저보고 끊으라고 그러더니 그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댁에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열이 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조언을 주셔서 일단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차도가 없으면 다시 전화해 주세요 하셨어요. 그 후로 저 혼자 아들을 보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 풀풀 날리며 간신히 잠든 아이를 안아주려는데 제가 못하게 막았어요. 우리 아가는 한참을 울었는데 이제 간신히 진정되어서 안심했어요. 그동안 나는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았고 오빠는 연락이 두절이었지. 정말 지친다.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난 그렇게 말했다가 남편한테 오만상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귀가 썩을 것 같은 욕을 받았어요. 저한테 퍼불다가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식탁 의자를 부수고 나서면서 성을 내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의 인격을 지배당했고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0살 때부터 졸고절에 왔다는 이야기를 시부모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실망스러운 아들 때문에 몸만 시집온 나를 받아주신 것일까요? 그런 시부모님의 고백 속에서 저는 공포스러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조용히 남편에게 화를 못 내셨다고 하셨고 잔소리를 해봤자 그냥 참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을 몰라 결혼해서 살림을 하는 나의 처지는 참 비참했습니다. 싱그러운 22세 나이에 나는 초췌하고 신경이 예민한 아기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남편이란 작전은 갈수록 답이 안 보였어요. 돈이라도 잘 벌어왔다면 얘기가 살짝 달라졌을까요? 남편은 직장인이었지만 안정된 직장은 아니었고 봉급도 적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달이 보장되어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속이 갑갑해서 그 나이에 나는 화병에 걸리고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어린아들이 울면서 보챌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냥 아기랑 함께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충동과 몇 번이고 싸워야만 음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절박했던 때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가정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론은 예상치 못한 매우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은 28세, 한창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그와의 약속을 어기고 토끼처럼 어린아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술자리에 머물러 부활을 외친 남편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남편은 술집을 빠져나오는 길에 스스로를 못 가누어 1층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높은 곳이 아니었지만 머리부터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으로 이르렀다는 소견을 저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가 아니었었다면 젊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몸을 방어하려는 기체가 발동하여 떨어지는 자세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들었을 텐데요. 그러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술에 미쳐 살다가 결국은 술 때문에 떠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3일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앞으로가 막막했고 당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시댁뿐이었죠. 신혼집은 당장 처분되었고 저는 시댁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정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거절당했어요. 친정 엄마로부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길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제가 막무가내로 치들어갈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댁에 들어간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달라 했습니다. 온갖 집안일은 제가 맡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기였지만 저는 시댁의 오만 찬물을 해내야 했습니다. 아침 7시면 식탁에 아침밥을 딱 차르는 걸 해야 했어요. 내 아들은 납고모에게 잡아먹혀 있는 형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TV를 보시며 그들을 불러서 중얼거리시는 말을 듣더라도 애써 모르는 척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이 너그러워지실 것이라고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다가 숙취하게 되었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친정아버지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며 자랐던 시련도 부족해서 남편을 술 때문에 발목 잡아놓고 나면 시아버지마저 술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이만 드세요. 계속하시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뭐야, 내가 당장 병나발 못 보는 것, 그게 바로 그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건방지게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말로도 하시고 달래도 하시며 어떻게든 회유책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술 문제로 시어머니와 싸우셨다가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손찌검도 날리셨어요. 음악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제가 놀라 아들의 귀를 급히 막았죠. 술로 판단력이 흐려진 시아버지의 평소에는 당연히 차질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국한 술을 드셨는데 간이 안 맞는다며 국절을 쓸어버리셨고 제게 집안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난감하다고 해도 아마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을 그렇게 낙하시키고 이제는 남편마저 낙하시키려 들어. 얼마나 불운하게 다니면 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왜 나를 탓하시나요? 나는 조금씩 일에 돈을 벌 그것이 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내버리라고 하셨어요. 손자는 내가 키울 테니까 며느리처럼 흉내내지 않는 사람은 내려놓으세요. 소리하고 있으시던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제 아들, 저희 하준이만큼은 저가 내어드릴 수 없어요. 제가 엄마인데 누가 어떻게 하준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다는 건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조용히 꺼지기나 해. 새 출발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이건 뭔 부정 타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야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불행의 원흉으로 지목하셨고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시댁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음악, 짐 가방만 하나 달랑 던져준 채로 저한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갈 곳은 친정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슈퍼 아저씨가 계셨어요. 제게 다가오며 안부를 물어보시면서 댁과 제 친정집에서 함께 지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정의 엄마는 쟤를 보자마자 혼자 따로 살도록 권유하셨어요. 엄마는 손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혼자 가야 하는지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할 것이고, 커서도 날 괴롭히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너를 보고 갑자기 임신해서 결혼하라고 떨쳐버렸니? 그렇게 살라고 너한테 협박했어도 아니야? 어르신이 선택하신 것이고 내가 만든 결과물이었으니까. 엄마는 말이지. 아빠 같은 등신과 결혼해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참고 사는 거야. 내 아빠가 죽을 때까지 엄마는 찍소리도 안 하고 살았어. 그건 너도 잘 알잖아. 그게 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었던 거야? 너도 내 인생 책임을 짊어지고 사는 거야? 친정 엄마는 냉정한 말로 말씀하셨고, 나는 약간의 돈을 받아 친정집에서 내쳐졌어요. 그 돈으로 먼저 살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업무인지, 이런 복지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일만 정상 이상의 급여가 주어진다면 좋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돈을 모아서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 하나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첫 월급을 받고 난 후, 저는 시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문정박대를 당했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서 시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린 손자가 함께 사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가갔을 때 술 냄새가 메말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술과 담배 좀 줄여주세요. 그게 전부 아이한테는 해악이라고 했었는데 울컥하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장 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잡힌 머리가 아파 소리쳐도 아버지는 무심코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팽개쳤어요. 귀찮게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말을 하셨지만 내 혀가 꼬이고 딸꾹질했다. 참담했습니다. 그런 집에 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니 일하는 곳에서 만난 연희한테 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알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제 아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코올 중독은 아니야? 알코올 중독은 술에 중독되었다는 뜻이에요. 너 설마 알코올 중독이 뭔지 몰랐어?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야? 그건 치료도 힘들다던데 보건의 폭력까지 쓰는 상황이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심해지면 더 심해지겠지. 너는 그냥 내 아이를 빨리 구출해 오는 게 답이야. 그 집에서 그대로 있으면 자칫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 운이 좋아서 자라나 봤자 엉망으로 클걸. 뻔하지, 안 그래? 그 언니에게 조언을 듣자마자 저는 조급해져서 당장 제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탄생시킨 저의 분신이었으니 저는 제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마음 기댈 때가 필요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시댁을 맴돌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취하신 채로 시어머니와 싸우셨는데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잘못 넘어지셔서 한쪽 팔에 깁스를 얻었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중에서 아무도 제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제 아들을 시댁에서 데리고 나왔고 제가 사는 단칸방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몇 달 후에 당신의 손자를 되찾으시겠다면서 저에게 길게는 날뛰셨지만 그런 시어머니 시선을 돌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결혼하셨던 아주버님께서 몰래 한국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형님 되셨던 아주버님의 아내분 집안에선 시댁 같은 곳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이 허망하게 떠난 후에는 술에 빠져 계십니다. 이후 시어머니도 이 영향을 받아 신경쇠약까지 이르셨습니다. 그의 집안에서는 완전히 교류를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집안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한국을 떠나셨어요. 작은 놈이 데려온 며느리는 조건들이 영감이 안 되어서 큰 놈이 데려온 며느리는 집안이 유복하다 하자 그것 하나 보고 무조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재산을 통해 우리한테 효도를 할 수 없을 망정 돈을 써서 나라를 떠난다니. 이런 회계 망측한 일을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쳐대시며 온하셨습니다. 외국으로 떠나지 않게 들키지 않으려면 집에 있는 커다란 가구 같은 물품들을 그대로 두고 짧은 여행을 하는 것처럼 아버님과 어머니는 그렇게 준비한 뒤 떠나셨어요. 어머님. 그래서 내 동생이 우리 집과의 인연을 끊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떠나간 것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으시고 욕을 하시며 마음껏 비웃으시더니 어째서 똑같은 일을 겪으셨네요. 그래서 사람은 한 발 앞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지 아버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행동을 하신 것을 보고는 저도 놀란 마음의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 시아버지는 주무신 채 돌아가셨고 이미 허약해지신 시어머니께서는 연세에 비해 많이 잃은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시어머니께서는 실제로 그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으나 시댁 쪽 친척들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넣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들은 중학교 사춘기를 한창 겪고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에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몸이 정말로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체감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전에 겪었던 상황과 아들이 겪는 괴로움이 서로 닮아왔습니다.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방황의 시작은 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학원을 빠지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다녔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면서도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너 이러라고 학원 보내는 줄 알아? 뿐만 아니라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에게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의 아들 앞에서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제발 엄마, 가지 말아달라고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내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소망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엇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요. 그렇게 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헛살았다고 선고받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 불쌍한 엄마를 보아도 제발 정신 차리고 학업에 집중해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변한 것을 보고 마음을 바로잡은 것인지 중학교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을 시작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해야 할 때 가장 큰 한 방을 맞아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옆 학교 여학생과 사귀다가 치면 안 될 사고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 여학생이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상황은 언급하시도록 바랍니다. 아래는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 여학생이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 부모는 당연히 자기 딸이 뱃속에 아이를 낳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었어요. 제 아들이 그냥 무사하게 중학교를 진학하고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갈 수 있다면 그때로 소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의지적으로 저에게 반항해야 했는지 눈에 띌 만큼 명백한 사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계도 엄마 때문이야. 엄마만. 아니었어도 나는 걔랑 둘이서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었어. 그런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쳤고 걔는 학교까지 전학을 가버렸다. 다시 바로 잡을 기회 따위는 이제 없잖아. 다 끝났으니까.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해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었냐는 것일까요? 난 20살 성인으로 남편을 만나고 있고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게 미치도록 버텼어. 그런데 어떻게 고작 중학교 3학년생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거지? 게다가 내가 그걸 막았기 때문에 아들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인데 이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었구나. 내가 잘 되게 해줄 능력이나 있어? 없잖아. 대단한 빽이라도 있는 것처럼 굴지 마.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나는 진짜 구역질 날 것 같으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나이에 아들의 하는 말이니 반쯤은 걸로 들어야 한다고 저의 이성에 외치고 있었으나 저의 감성은 제멋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끔찍한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찢어 발겼죠. 그럼에도 저는 제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인내해야만 했죠. 저는 아들에게 제발 인문계 고등학교만 들어가 달라고 할 뿐입니다. 아들이 친구들을 따라 수준이 낮은 공업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운동화도 사주고 용돈도 올려주겠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에 턱걸이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도록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 존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짙은 다크서클을 가진 채로 살면서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피로에 시달리는 가운데 몸은 부서져도 돈을 벌어 아들을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늦었지만 학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죠. 문제집을 사주고 학원에 보내주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본격적인 공부로 인해 아들은 내신에서는 조금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에 주력하고 결국 수능을 치룬 날에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들이 경험한 성적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죠. 이를 주변에서는 소위 수능 대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더군요. 그러한 아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대학교에 턱걸이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학비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니 숫자가 몇 번째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4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야겠다는 염려가 듭니다. 4년제 사립대 학교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가 적혀 있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여라도 아들의 대학 뒷바라지를 무사히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탓이었을까요? 술자리에 나간 아들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과 시비를 다투었습니다. 주먹 다짐을 했었는데 아들은 건강했지만 상대방은 꽤 다쳤어요. 그래서 새벽에 경찰서에 가서 저는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하겠다는데 어떤 엄마가 그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상대방에게 주며 제 아들은 아무런 혐의 없이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추가로 여자친구를 때렸던 사건, 대학 교수님 차를 돌멩이로 긁었다가 잡힌 사건, 중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리고 1년 이상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 등이 있었지만 자잘한 일들까지 모두 적자면 주제가 안 될 정도로 아들은 그랬습니다.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음악아 내 허리는 그 정도로 굽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두 어머니가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 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라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죄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취업해서 결국 회사에서 꽤 잘 다닐 수 있는지, 결혼 생활이 잘 이어지는지, 부디 그런 것만 보고 있다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요. 아들만 보면 안쓰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한 아들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태도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부서 내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 없어 보이는 한